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하버드대 국제안보전략학 교수로 26년째 일하고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온 지 31년이 됐습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케임브리지가 제 집이에요. 매 학기 첫 강의는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9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강의실 앞 스크린에 세 가지 조건을 띄웠어요. 첫째, 자원. 둘째, 군사력. 셋째, 규칙 제정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만이 강대국입니다. 35년간 학계에서 통용된 정의였어요. 제가 박사 논문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온 이론이기도 했죠. 강의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학생 72명이 노트북을 열고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미국 출신 38명, 유럽 출신 21명, 아시아 출신 13명.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들이었죠. 화면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국기가 나열됐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칠판에 분필로 리소스 자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이것들이 없으면 전쟁도 산업도 불가능합니다. 분필 긋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학생들이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렸죠. 타닥타닥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밀러테리 파워 군사력이었어요. 핵무기 보유 여부, 항공모함수, 전략 투사 능력. 이것이 협상 테이블에서의 발언권을 결정합니다. 앞줄에 앉은 중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옆 미국 학생은 펜을 돌리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죠. 마지막은 룰-마이너스 메이킹 규칙 제정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7 회원국, 국제기축통화 발행권. 게임의 규칙을 쓰는 나라만이 강대국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6년간 단 한 번도 반박당한 적 없는 이론이었죠. 칠판 아래에 5개 국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5나라만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학생들은 침묵 속에서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그때 뒷줄에 앉은 한국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죠. 한국은 이 범주에 없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자원도 없고 핵도 없고 규칙 제정권도 없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나오지 않았죠. 저는 다시 칠판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분필을 내려놓고 손을 털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냉전시대 강대국 경쟁 구조를 다루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날 강의는 정확히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하루였어요. 캠퍼스를 가로질러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찰스강 너머로 보스턴 스카이라인이 선명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26년간 같은 내용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이론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박사 논문 심사에서도, 학회 발표에서도, 동료 평가에서도 통과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창밖으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하지만 제 이론이 붕괴되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같은 강의실에 다시 섰어요. 오늘 주제는 냉전시대 강대국의 경쟁 구조였습니다. 72명의 학생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 화면 불빛이 어두운 강의실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저는 스크린에 1950년대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나뉜 진영 구도가 선명했어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세계를 양분했습니다. 자원 확보 경쟁, 군비 경쟁, 이념 경쟁. 모든 것이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돌아갔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은 독일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전쟁 이후 반도체 공급망은 어떻게 형성됐나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반도체요? 그건 1980년대 이후 이야기 아닙니까? 냉전 시대와는 거리가 멀죠. 학생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가 한국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합쳐서 70% 이상을 차지해요. 디램은 거의 80% 수준이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산업 성공 사례일 뿐입니다. 강대국 이론과는 무관해요.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냉전시대 군사동맹 체계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NATO와 바르샤바 조약 지도가 나타났어요.
붉은 선과 파란 선이 유럽을 가로질렀죠. 동맹은 군사력 투사의 핵심입니다.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때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방산 수출이 작년에 세계 9위를 기록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K9 자주포는 NATO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잖아요.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방산 수출 순위는 강대국 조건이 아닙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가 핵심이죠. 재래식 무기는 산업 경쟁력일 뿐이에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자꾸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10분 후 에너지 안보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석유와 천연가스가 없으면 국가 경제가 마비됩니다. 이것이 중동이 전략적 요충지인 이유죠. 저는 중동 지역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익숙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때 미국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배터리는요?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가 석유를 대체할 텐데 배터리 점유율 1위도 한국 기업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합치면 30% 넘습니다. 제 손이 칠판을 쳤어요. 배터리는 자원이 아닙니다. 가공 기술일 뿐이에요. 리튬과 코발트를 캐내는 나라가 진짜 자원국입니다. 호주, 칠레, 콩고를 보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침묵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예전만 못했어요. 강의 중반부에 조선 산업을 다뤘습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정도죠. 스크린에 미국 항모 니미츠급 사진이 떴어요. 거대한 갑판 위로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글로벌 선박 발주량 1위가 한국 아닙니까? 2023년 기준 전 세계 신규 발주의 40%가 한국 조선소로 갔고요. LNG 운반선은 거의 독점 수준인데요. 저는 칠판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상업용 선박과 군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항공모함은 국가 전략 자산이에요. 컨테이너선과는 차원이 다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반응이 과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뒷줄에서 일본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조선도, 반도체도, 배터리도, 방산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못 들은 척했어요. 마지막 10분 기술 패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나온 사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등장했죠. 하지만 이건 예외적 성공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방어적으로 들렸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영토는 한반도 남쪽 절반. 자원도 없고 핵도 없어요. 강대국 정의에는 여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뒷줄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은 거 아냐? 저는 못 들은 척했죠. 강의가 끝났습니다. 정확히 50분이 지나갔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연구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두 학생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 교수님 표정 봤어? 뭔가 불편해 보이던데. 응, 평소랑 달랐어. 저는 걸음을 빠르게 옮겼어요. 연구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26년간 쌓인 논문과 저서가 놓여 있었어요. 강대국의 조건, 패권의 구조, 국제질서의 설계자들. 모두 제가 쓴 책이었죠.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사우스 코리어 글로벌 랭킹을 입력했습니다. 반도체 2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방산 9위, 철강 6위, 자동차 5위.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예외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창밖으로 학생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손짓이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됐죠. 아마 오늘 강의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눈을 감았어요.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2시 30분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서윤이었어요.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 한국인 연구원입니다. 30대 중반, 검은 테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죠. 그는 늘 조용했지만 세미나에서 발표할 때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동료들도 인정하는 분석가였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윤이 노트북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검은색 가방에서 USB도 꺼냈습니다. 최근 강의에서 한국 관련 질문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김서윤은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 하나가 떴어요. 가로축은 국가명, 세로축은 산업 경쟁력 점수였습니다. 20개국이 나열돼 있었죠. 이건 제가 6개월간 분석한 자료입니다. 산업 경쟁력 상위 20개 분야를 조사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화학, 석유화학, 기계, 섬유. 익숙한 단어들이 세로로 나열됐죠. 그래서요? 김서윤이 손가락으로 화면 상단을 가리켰어요. 미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12개 분야에서 1위예요. 압도적이죠. 하지만 나머지 8개는 20위 밖입니다. 아예 순위권 밖이에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중국은요? 제가 물었어요. 김서윤이 다음 행을 가리켰습니다. 7개 분야 1위, 11개는 10위 안 2개는 30위권이에요. 강하지만 편차가 큽니다. 한국을 보세요. 김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의 손가락이 한국행에 멈췄습니다. 20개 분야 중 15개가 10위 안이에요. 1위가 4개, 2위가 3개, 3위가 5개, 나머지도 전부 10위 안입니다. 20위 밖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김서윤이 새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막대 차트였어요. 평균입니다. 한국의 평균 순위는 6.2위예요. 미국은 11.4위, 중국은 13.7위, 독일은 9.8위, 일본은 10.1위입니다. 숫자들이 막대로 시각화돼 있었죠. 반신반의했어요. 평균이 뭐가 중요합니까? 1위가 많은 나라가 강한 거죠. 미국이 12개 분야 1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서윤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최고점이 아니라 최저점이 높은 나라가 진짜 강한 겁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서윤이 의자를 당겨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미국은 IT와 항공우주에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사실상 제로예요. 상업조선 분야는 세계 42권입니다. 중국은 철강과 화학이 강하지만 고급 반도체 설계는 약해요. 파운드리 기술은 대만과 한국에 의존하죠. 한국은요?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김서윤이 화면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약점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일정 수준 이상이에요. 꼴찌가 없는 팀입니다. 이게 평균이 높은 이유죠.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진 스프레드시트였어요. 한국 열에는 빨간색 원이 가득했죠. 10위 안을 표시한 거였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 열에는 빈칸이 눈에 띄었어요. 이 나라는 천재가 아니라 구조로 작동합니다. 김서윤의 말이 연구실에 울렸어요. 창밖에서 학생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요? 무슨 구조 말입니까?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면 기업 문화입니까? 김서윤이 새 파일을 열었어요. 교육 통계 자료였습니다. 교육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1위예요. 2534세 청년층 기준 70.2%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은 50.3%, 독일은 34.7%, 일본은 60.4%죠. 그게 산업과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김서윤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살표로 연결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죠. 교육 인력 산업 기술. 4단계가 순환했어요. 고급 인력 공급이 안정적이면 산업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조선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사람이 움직이면 산업도 움직여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평균 3번 이상 산업을 바꿉니다. 저는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독일은요? 독일도 제조업 강국 아닙니까? 지멘스, BMW, 폭스바겐 다 독일 기업이죠. 김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에 집중돼 있어요. 한국처럼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떴습니다. 산업 다각화 지수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이 8.7점으로 1위, 독일이 7.2점으로 3위, 일본이 7.0점으로 4위였습니다. 한국은 특정 산업에 의존하지 않아요. 반도체가 무너져도 조선이 있고, 조선이 흔들려도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가 약해지면 바이오가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고 책상에 두 손을 짚었어요.
그래도 자원은 없잖습니까? 석유도 가스도 없어요. 희토류도 없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교수님, 21세기 자원은 사람입니다. 그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국은 그걸 60년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책을 들고 걷고 있었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김서윤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정부 문서를 찾았어요. 교수님께서 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책상 위에는 여전히 제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강대국의 조건.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판된 지 12년이 됐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에저케이션 레이트 OECD 70.2%라는 숫자가 화면 가득 떴어요. 사우스 코리어 인더스트리얼 다이버서퍼케이션 인덱스 1위라는 결과가 나왔죠. 사우스 코리어 에버리지 인더스트리 랭킹 6.2위라는 분석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최고점이 아니라 최저점이 높은 나라. 김서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 너머로 찰스 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죠. 보트 한 척이 지나갔어요. 반신반의했지만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연구실이었어요. 김서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 폴더를 들고 왔죠. 교수님, 약속드린 자료입니다. 그가 책상 위에 폴더를 내려놓았어요.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저는 폴더를 열었어요. 노란 빛이 바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죠. 이게 뭡니까? 김서윤이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1953년 한국 정부 교육부 문서입니다. 휴전 직후 작성된 거예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국 학교 피해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숫자들이 빽빽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4,285개 중 2,834개 전파 또는 반파. 중학교 869개 중 521개 파괴. 고등학교 312개 중 203개 사용 불가. 전체 학교의 6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김서윤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죠. 무너진 건물, 깨진 유리창, 잔해 더미 위에 앉은 아이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서윤이 다음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긴급 교육 복구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953년 8월 작성, 1953년 9월 시행. 날짜가 빠듯했습니다. 목표가 적혀 있었죠. 1955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수업 정상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1955년이요? 휴전 후 2년 만에요? 김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한국 1인당 GDP는 67달러였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죠.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다음 문서를 넘겼어요. 예산 배분표였습니다. 국가 예산의 8.3%가 교육 복구에 투입됐어요. 도로 복구 4.1%, 공장 재건 3.2%, 병원 복구 2.7%. 교육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서윤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1955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표 하나가 나왔죠. 초등학교 취학률 1953년 52.3%, 1955년 87.6%, 중학교 진학률 1953년 21.2%, 1955년 41.8%.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2년 만에 이렇게 올랐다고요? 김서윤이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천막 교실이었어요.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죠. 교사 한 명이 칠판 대신 나무판에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건물이 없으면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이 없으면 나무 밑에서 수업했어요. 책이 없으면 교사가 필사했죠. 김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왜죠? 왜 공장이 아니라 학교였습니까? 왜 도로가 아니라 교실이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김서윤이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1953년 대통령 담화문이었습니다. 한 문장이 밑줄 쳐져 있었어요. 우리에게 자원은 없다. 하지만 사람은 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원은 없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글자가 희미했지만 의미는 선명했어요.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김서윤이 말했어요. 20년 뒤를 보고 투자한 겁니다. 당장 먹을 쌀도 부족한 나라가요. 저는 다음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1960년대 산업인력 통계였어요. 대학 졸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1955년 연간 5,000명, 1965년 23,000명, 1975년 7만 명.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들이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기술자가 됩니다. 김서윤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포항제철, 현대조선, 삼성전자 초기 임직원 명단이었습니다. 대부분 1950년대 후반 출생, 1970년대 대학 졸업이었어요. 학교를 먼저 세운 세대가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김서윤의 손가락이 명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이게 20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책상 위에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학교, 천막교실, 대통령 담화문, 산업인력 통계. 모두 연결돼 있었죠.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을 가장 먼저 했다고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김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죠. 학생들이 걷고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서관, 강의동, 연구동. 모두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교수님. 김서윤이 뒤에서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전쟁 후에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최우선으로 둔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제 손이 창틀을 쥐었습니다. 이건 감동이 아닙니다. 김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계산입니다. 냉정한 전략이에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김서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 전략이 어떻게 시스템이 됐는지 보여드리죠.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1953년 파괴된 학교 사진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잔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 자료를 펼쳤어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60% 파괴, 2년 내 복구, 20년 후 산업 인력 완성. 모두 사실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1953 코리어 에저케이션 리컨스트럭션.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1970S 코리어 인더스트리얼 워크포스. 연결됐습니다. 1950S 코리어 GDP 퍼 캐피터. 67달러. 맞았어요. 저는 책상에 팔을 괴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 온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죠. 자원이 아니라 사람. 중얼거렸어요. 20년을 계산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을 나선 건 9시가 넘어서였어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다시 섰어요. 72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산업정책과 국가전략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일주일 전 본 자료로 가득했어요. 파괴된 학교, 천막교실, 20년 계획. 오늘은 전후 재건 전략을 비교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독일, 일본, 한국. 세 나라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모두 전쟁으로 파괴됐지만 재건 방식은 달랐죠. 독일부터 설명했습니다. 마셜 플랜을 통해 130억 달러를 받았어요. 공장과 인프라 우선 투자. 10년 만에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죠. 일본은요? 누군가 물었어요.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산업 집중 육성. 1970년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화면을 넘겼어요. 한국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외부 원조는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자원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산업화했습니까? 저는 김서윤이 보여준 자료를 떠올렸어요. 교육입니다.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953년부터 1973년까지 20년 그래프였습니다.
교육 투자와 산업 성장이 겹쳐 있었죠. 1953년 전체 학교의 6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국가 예산의 8.3%를 교육 복구에 투입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중국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다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1955년 초등학교 취학률 87.6%. 2년 만에 달성했죠. 1965년 고등교육 이수율 급증. 1973년 중화학공업 인력 확보 완료.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포항제철 설립 1968년. 초기 기술자 대부분이 1950년대 후반 출생, 1970년대 초 대학 졸업자였어요. 현대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도요. 뒷줄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20년 계획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교육 마이너스 산업 연결 구조라는 제목이었어요.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1950년대 교육 투자가 1970년대 기술 인력으로 이어집니다. 기술 인력이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중화학공업이 1990년대 반도체와 조선을 키웠어요. 반도체와 조선이 2000년대 IT와 배터리로 확장됐습니다. 저는 칠판에 선을 그었어요. 1953, 1973, 1993, 2013. 20년 주기였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만들었어요. 끊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게 전략이었다는 겁니까? 계획된 거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김서윤의 말이 떠올랐죠. 이건 감동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1953년 대통령 담화문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자원은 없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건 선언이었어요. 화면에 새 자료를 띄웠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문서였어요. 여기 보세요. 1차 계획부터 교육 인프라 확충이 들어 있습니다. 공장 건설과 동시에 기술학교를 세웠어요. 대학 정원을 3배 늘렸습니다. 그게 먹혔습니까? 독일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 대학 졸업자 5만 2천 명. 1960년 1만 1천 명의 5배였어요. 이들이 포항제철, 현대조선, 삼성전자로 갔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기업별 인력 구조였습니다. 포항제철 초기 엔지니어 평균 연령 27세. 대부분 신입이었죠. 하지만 교육 수준은 높았어요. 대학 이상 학력 80%.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1950년대 교육 투자였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대조선은 1973년 설립됐습니다. 첫 선박 건조 1974년. 기술자 대부분이 20대 후반이었어요. 조선 경험은 제로. 하지만 배웠습니다. 빨랐죠. 왜 빨랐습니까? 미국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김서윤의 설명이 떠올랐어요. 기초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 학교에서 배운 게 현장에서 통했어요. 다음 차트를 띄웠습니다. 산업별 기술 인력 공급 속도였어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독일은 10년 걸렸어요. 일본은 15년. 한국은 5년 만에 필요 인력을 채웠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산업 수요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기업 필요를 미리 알았어요. 정부가 중간에서 조율했죠. 새 슬라이드였습니다. 1970년대 정부 마이너스 대학 마이너스 기업 협력 구조가 나타났어요. 화살표가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정부가 산업계획을 세우면 대학이 교육과정을 조정했어요. 기업이 인력을 요청하면 대학이 맞춤형으로 배출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었어요. 뒷줄 일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작동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동합니다.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배터리에서 바이오로. 산업이 바뀔 때마다 인력이 따라갑니다. 빠르게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0년 산업 전환 속도 비교였어요. 한국이 1위였습니다. 배터리 산업 인력 확보. 미국 8년, 유럽 10년, 한국 3년. 차이가 뭘까요? 저는 칠판을 두드렸어요. 사람입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배터리 엔지니어로 전환했어요. 기초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화학, 물리, 전자공학. 학교에서 배운 게 다시 쓰였죠. 이건 감동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김서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이걸 설계했어요. 자원이 없으니 사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강의가 끝났습니다. 50분이 지났어요.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가 조용했어요. 저는 제 강의를 되짚었습니다. 20년 계획, 교육 마이너스 산업 연결, 빠른 전환 속도. 모두 사실이었어요. 확인한 자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김서윤이 놓고 간 자료가 여전히 있었어요. 1953년 파괴된 학교 사진. 저는 그걸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20년을 계산했다.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맞았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토론하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서윤이 다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노트북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많은 걸 봤어요. 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무엇입니까? 김서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경쟁지수와 신뢰지수 상관관계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대학 입시 경쟁률, 취업 경쟁률, 승진 경쟁률 모두 1위예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높았어요. 그래서요? 경쟁이 심하다는 건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김서윤이 다음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 지수도 높습니다. OECD 15위권이에요.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이요? 제가 물었어요. 김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경쟁이 치열하면 신뢰가 떨어져요. 제로섬 게임이 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경쟁하다가 위기가 오면 뭉쳐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예를 들어주시죠. 김서윤이 새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사진이었어요. 긴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어요. 자발적으로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메달 모두 내놨습니다. 총 227톤을 모았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50만 명이요? 강제가 아니었습니까? 김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정부가 요청했지만 강제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줄을 서서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줄이었어요.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998년 실업률 7.0%. 170만 명이 직장을 잃었어요. 하지만 90만 명이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왜 자발적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서윤이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교육이 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50년간 경험했으니까요. 위기 때마다 배우면 살아남는다는 걸요. 저는 의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서윤이 다음 사례를 펼쳤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입니다. 304명이 사망했어요. 국가적 충격이었죠.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진도 팽목항에 3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구조작업, 식사 제공, 유가족 지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SNS로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자비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서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스크 대란, 의료진 부족, 병상 부족. 하지만 의료진 자원 입대 3,200명, 마스크 기부 운동 전국 확산, 사재기 거의 없음. OECD에서 가장 빠르게 안정화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요? 김서윤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경쟁이 분열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결합으로 끝나요. 재결합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김서윤이 새 다이어그램을 띄웠습니다. 순환 구조였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극심한 경쟁을 경험합니다. 입시, 취업, 승진. 하지만 동시에 협력도 배워요. 팀 프로젝트, 스터디 그룹, 동아리 활동. 경쟁자가 협력자로 바뀌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저는 다이어그램을 따라갔어요. 경쟁, 단련, 협력, 재결합. 화살표가 원을 그렸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겁니까? 김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경쟁으로 개인을 단련시키지만 위기 때는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자동으로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도 봤습니다. SNS로 혈액 부족 소식이 퍼지자 24시간 만에 헌혈센터에 2만 3천 명이 몰렸어요. 예약 없이요. 센터가 감당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2만 3천 명. 24시간.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김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속도는 아닙니다. 한국의 특수성이에요. 왜 한국만 이렇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70년간 훈련됐기 때문입니다. 1953년 전쟁 직후부터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서윤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1950년대 천막 교실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학교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천막을 쳤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글 아는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책이 없으면 돌려봤어요.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1960년대 마을 공동 작업이었어요. 새마을 운동 때입니다. 도로를 함께 닦고 지붕을 함께 올렸어요. 정부가 자재만 줬습니다. 노동은 주민들이 했죠. 자발적으로요. 저는 연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김서윤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랬어요. 6.25 전쟁, 외환위기, 세월호, 코로나19.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70년간 반복됐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게 학습된 거라는 말입니까? 김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세대를 거쳐 전승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위기 때는 함께 움직인다. 이게 교육됐어요. 다음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재난시 자원봉사 참여율입니다. 한국 23.4%, 미국 15.2%, 일본 11.7%, 독일 13.9%, 프랑스 10.3%.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저는 숫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23.4%. 경쟁이 분열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서윤의 말이 다시 울렸어요. 재결합으로 끝나요. 한국은 개인전도 잘하지만 단체전은 더 잘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에 학생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토론하고 웃고 걷고 있었죠.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료였어요. 교수님. 김서윤이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한국은 스타 플레이어가 팀을 이끄는 나라가 아닙니다. 평균이 높은 팀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나라예요. 위기 때마다 증명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경쟁이 단련이고 단련이 협력으로 이어진다. 중얼거렸습니다. 김서윤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게 한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교육으로 시작해서 경쟁으로 단련하고 위기 때 재결합합니다. 70년간 작동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경쟁, 단련, 협력, 재결합. 순환 구조였어요. 끊기지 않는 고리였습니다. 이건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70년 경험하면 체화됩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문을 열고 김서윤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금 모으기 사진, 자원봉사자들, 재난통계, 순환구조 다이어그램.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시스템 그 자체였어요. 경쟁이 분열로 끝나지 않는다. 중얼거렸습니다. 재결합으로 끝난다. 창밖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캠퍼스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래도록요.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학기 강대국의 조건 최종 강의였습니다. 72명의 학생이 자리에 앉았죠.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수자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원은 석유만이 아닙니다. 천연가스만도 아니에요. 21세기 자원은 다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글이라는 두 글자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글입니다. 1443년 창제됐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28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앞줄 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자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죠.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문해율 99.9%, OECD 1위예요. 미국 86%, 영국 89%, 프랑스 90%.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숫자들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됐어요. 왜 이렇게 높습니까? 독일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글 자모를 화면에 띄웠어요. 배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됐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하루면 읽을 수 있고 일주일이면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보여줬어요. 영어 알파벳 습득 기간 평균 2년. 한자 기초 습득 3년. 한글 습득 3개월. 효율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교육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문자를 빨리 배우면 지식을 빨리 습득해요. 지식을 빨리 습득하면 기술을 빨리 배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교육 효율성 국제 비교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국 초등학교 1학년 문해 교육 6개월, 미국 18개월, 중국 24개월. 한국이 3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프랑스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연결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습득이 빠르면 독해력이 높아지고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습득이 빨라집니다. 한글은 이 전체 과정을 가속화시켜요.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 기술 매뉴얼입니다. 일본어 원본 500페이지를 한글로 번역했어요. 엔지니어들이 3개월 만에 숙지했습니다. 같은 매뉴얼을 영어로 배운 필리핀 엔지니어는 8개월 걸렸어요. 학생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1990년대 반도체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받은 기술 문서를 한글로 번역, 전 직원 교육 완료까지 6개월. 대만은 같은 과정에 14개월 걸렸어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특허 출원 건수 연평균 증가율 12.3%, 중국 9.8%, 일본 3.2%, 미국 5.1%.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왜일까요? 지식 흡수와 응용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스타 국가와 라인업 국가를 구분하겠습니다. 화면에 2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왼쪽은 뾰족한 피라미드, 오른쪽은 평평한 사다리꼴이었습니다. 미국은 스타 국가입니다. 피라미드를 가리켰어요. 실리콘밸리에 천재들이 모여요. 스탠퍼드, MIT, 하버드 출신들이죠. 구글, 애플, 테슬라. 소수 엘리트가 세계를 바꿉니다. 한국은요? 중국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사다리꼴을 가리켰습니다. 라인업 국가입니다. 상위 1%와 상위 30%의 격차가 작아요. 최고 대학과 중위권 대학 격차도 작습니다. 평균이 높은 거죠. 구체적 수치를 보여줬어요. 미국 상위 10% 대학과 중위권 대학 학생 성취도 격차 35포인트. 한국은 12포인트입니다. 한국은 바닥이 높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일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산업 사례로 설명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 5,000명. 대부분 상위 30% 대학 출신이에요. 미국 인텔은 상위 5% 대학 출신 위주입니다. 삼성은 인력풀이 넓어요. 다음 비교 자료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원 12,000명, 기아차 8,000명, LG화학 6,000명. 모두 석사 이상 학력 60% 넘습니다. 인력 공급이 안정적이에요. 미국은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저는 핵심을 찔렀어요. 미국은 영웅을 만들고 한국은 팀을 만듭니다. 문장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미국은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에 의존해요. 한국은 1만 명의 우수한 엔지니어에 의존합니다. 어느 게 더 강합니까? 앞줄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혁신이 필요할 땐 미국이 강해요. 하지만 안정적 생산과 빠른 확장이 필요할 땐 한국이 강합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아이폰 설계는 미국 애플이 했어요. 하지만 생산은 삼성과 LG가 부품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애플 혼자서는 못 만들어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는 누가 만듭니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입니다. 테슬라가 설계하지만 한국이 생산해요. 왜일까요? 1만 명의 배터리 엔지니어가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 문해율 교육 속도 인력 공급 산업 경쟁력이라는 연결 구조였어요. 화살표가 일직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특수 자원입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석유가 아닙니다. 한글이에요. 문자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시스템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천재의 나라가 아니라 평균의 나라입니다. 최저점이 높은 나라예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은 영웅을 만들고 한국은 팀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게 21세기 자원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50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원만이 답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상치 못했어요. 박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3, 3, 5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늘 강의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26년간 가르쳐온 내용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확장됐어요. 강대국의 정의가 넓어졌습니다. 한글, 문해율, 팀. 중얼거렸어요. 이게 자원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캠퍼스를 덮었어요. 저는 새로운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워드 문서가 열려 있었죠. 제목은 강대국의 조건 개정판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26년간 가르쳐온 내용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아니,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계속 썼죠. 전통적 정의는 세 가지였다. 자원, 군사력, 규칙 제정 능력. 하지만 21세기는 다르다. 네 번째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인적 자원 시스템이다. 타자를 쳤습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키우고 경쟁으로 단련시키고 위기 때 재결합시키는 구조. 이것이 새로운 강대국의 조건이다.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12월 보스턴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은 따뜻했어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히토류도 없었다. 1953년 전쟁 직후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다. 문장들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선택했다. 사람을 키우기로. 학교를 먼저 세웠다. 국가 예산 8.3%를 교육에 투입했다. 도로나 공장이 아니었다.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었다. 저는 김서윤이 보여준 자료들을 떠올렸어요. 파괴된 학교, 천막교실, 20년 계획. 모두 화면에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후 산업 인력이 완성됐다. 1973년 포항제철, 현대조선, 삼성전자. 모두 1950년대 교육 투자의 결과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설계였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어요. 한글이라는 특수 자원이 있었다. 문해율 99.9%. 학습 속도가 빨랐다. 지식 흡수가 빨랐다. 기술 전환이 빨랐다. 문자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분열로 끝나지 않았다. 위기 때마다 재결합했다. 1997년 금 모으기 350만 명, 2014년 세월호 자원봉사 3만 명, 2022년 헌혈 2만 3천 명. 자발적 참여였다. 저는 새로운 정의를 썼습니다. 강대국은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다. 빠질 수 없는 나라다. 이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맞았습니다. 반도체 없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굴릴 수 없다. LNG 운반선 없이 가스를 운송할 수 없다. 한국이 빠지면 글로벌 시스템이 멈춘다. 다음 문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강대국이다. 핵무기 없이, 영토 확장 없이, 자원 독점 없이. 사람으로만, 시스템으로만.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26년 교수 생활이 떠올랐어요. 수백 편의 논문, 수천 명의 학생, 무수한 강의. 모두 하나의 이론 위에 세워졌었습니다. 그 이론이 지금 바뀌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장되는 거였죠.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사람을 키운 게 아니다.
사람을 선택했기에 자원이 필요 없어졌다. 타자를 멈췄어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3페이지였어요.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강대국의 새로운 정의였어요. 26년 만에 제 이론을 수정한 겁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1953년 한국교육부 문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서윤이 복사해서 준 거였어요. 저는 그걸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원은 없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70년 전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현실이 됐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김서윤이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교수님 작업 중이셨군요. 그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강의 노트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아니, 다시 쓰고 있었죠. 김서윤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강대국의 새로운 정의라. 그가 조용히 읽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정확해요. 그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자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김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26년 이론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새 교재로 가르치겠어요. 강대국의 정의가 바뀝니다. 4번째 조건이 추가되죠. 학생들이 좋아할 겁니다. 김서윤이 말했어요. 이미 궁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질문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캠퍼스를 덮었습니다.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갔죠. 누군가는 눈을 맞으며 웃고 있었어요. 교수님. 김서윤이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한국에 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내년 여름에 가보겠습니다. 김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그가 나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여전히 밝았어요. 강대국의 새로운 정의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사람을 키운 게 아니다. 사람을 선택했기에 자원이 필요 없어졌다. 이 문장이 제 새로운 확신이었습니다. 26년간 믿어온 것과 달랐어요. 하지만 더 정확했습니다. 더 완전했죠. 책상 위 1953년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70년 전 사진들이 보였어요. 파괴된 학교, 천막교실, 잔해 위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됐습니다. 그들의 자식이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들의 손자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죠. 20년 계획. 중얼거렸어요. 70년 실행. 창밖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캠퍼스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도서관, 강의동, 연구실. 모두 켜져 있었죠. 저는 컴퓨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이어서 쓸 겁니다.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할 거예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새로운 이론을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코트를 입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강대국의 정의가 바뀝니다. 위협이 아니라 필수가 기준이에요. 공포가 아니라 신뢰가 힘입니다.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 미래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70년에 걸쳐서요.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신선했어요.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죠. 2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이론이 불완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졌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쌓이겠죠. 하지만 봄은 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